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직 교사가 말하는 미디어를 읽는 4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디어가 달라졌다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성세대가 미디어를 즐겼던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미디어가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죠. TV 뉴스를 볼 때에도 제가 3번째 뉴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앵커가 전해주는 대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3번째까지 기다려야 되죠. 한마디로 기존에는 미디어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르죠. 요즘 미디어는 일단 확실히 달라진 게 아이들이 미디어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3번째 뉴스를 보고 싶으면 3번째 뉴스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 미디어를 공유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의견을 쓸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미디어가 달라졌다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좀 굉장히 신기하실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사이트나 이런 홈페이지를 볼 때 과연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적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전산학자인 야코브 닐센이라는 사람이 시선을 추적하는 장치를 씌워서 어떻게 사람들이 글을 읽는가를 테스트해 봤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F자 읽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F자 읽기. 즉 글을 볼 때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쪽, 특히 왼쪽에 있는 이 위쪽 중심으로 글을 읽고 있다는 이런 실험 결과도 발표합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도 뭔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최고의 키워드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용어인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거의 태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일까요? 많은 분께서 아니야, 넌 아니지 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맞습니다.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저는 디지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러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부르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다는 점,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아이들이 어떠냐면 요즘 이 미디어 세대가 되면서 좀 즉각적 소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속한 반응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강의에 참여하신 분 중에 선생님들은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하고 대화해도 뭔가 신속함을 좋아하고 즉시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자하고 얘기할 때 뭐 이런 메신저를 보냈는데 아시죠? 뭐 깨톡 아시죠? 자, 숫자 1이 사라졌는데 이제 제가 답장을 안 보내면요, 애가 계속 물어봐요. 쌤 보셨나요? 스님?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즉각적인 소통을 좋아하는 세대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즉 검색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부모님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네들은 신속함과 신속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잖아요. 검색을 정말 잘하는 애들인데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건 이런 검색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사색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검색도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색의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그럼 내 아이는, 내 제자는 과연 어떤 미디어 생활을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자료를 준비했어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모바일로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온리죠.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도가 최고, 그 다음이 컴퓨터, 그 다음에 텔레비전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매체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 미디어들. 요즘 종이신문 잘 안 보죠. 그쵸? 호주의 미래학자인 로스 돌슨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종이신문이 2026년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미래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자, 종이신문 옆에 있는 거 잘 보시면 잡지라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또 잡지도 잘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 옆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도 아이들은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요건 한번 사진으로 찰칵 찍어 두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사인 저의 개인적인 주장인데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중고생 자녀나 제자가 있으신 분은 아이들이 쓰는 메신저를 좀 돋보기로 보셔야 돼요. 아이들 중에는 외국에 서버를 둔 흔적이 남지 않은 비공개 메신저를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이런 걸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메신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메신저가 청소년 범죄라든가 사이버 폭력에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메신저를 쓸 때에도 좀 인증된 메신저를 쓰도록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우리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그 훈민정음 창제 연도를 한번 검색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색 엔진에 훈민정음 창제 연도를 검색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이라든가 출처가 정확한 곳에서 아하 1443년이네 이걸 딱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왜 놀랍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그 정보를 쳐본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연도는 이라고요. 그러면 유튜버가 나와서 설명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유튜버예요 훈민정음 이런 설명하는 동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맞는 정보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은 정보들을 애들은 무조건 사실로 여기는데요.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첫째,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찾으면 한 번 더 검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둘째, 다른 매체에서 검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교차 검증, 추가 검증을 하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찾은 정보가 맞는지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교차해서 확인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검색의 비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우리 애가 미디어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제가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광고를 볼 수도 있고 웹툰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그냥 재미만 추구해서 보는데요. 제가 생각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볼 때 미디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미디어에 대한 생각 근육을 말씀드렸죠. 생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에 대해 질문 던지지 않거든요. 그냥 보거든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 네 가지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미디어에 대한 생각 질문 네 가지입니다. 물론 첫 번째, 내 아이가 너무나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것도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가 얼마나 보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연 나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오늘 강의 오신 분과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 기성세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과연 이 미디어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품어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제가 다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이 수업이란 자리에 미디어를 넣으십시오. 네. 미디어에서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품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단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참여하신 분들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멍때리기 대회라는 실제 우리나라 대회의 뉴스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친구들은 와, 저런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 신기하네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질문을 품어보면요 정말 엄청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질문. 이 대회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런 대회를 만들었는가?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참여했는가? 이게 대회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가? 우승자에게는 어떤 상금이나 상품이 주어지는가? 이 대회를 보도한 기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 어떠세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는 미디어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를 보는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인 눈, 비판적인 눈으로 미디어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미디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윤리성을 갖춰야 돼요.
남의 초상권을 지킨다든가 저작권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즉 남에게 글을 쓸 때에는 인격적인 존중감을 갖고 써야 되죠. 그렇죠? 참고로 깜짝 퀴즈. 제가 EBS에서 현재 83만 명의 중학생과 공부하고 있어요. 누적으로. 자, 악플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되게 불쌍하게 보시는데요. 달립니다. 그런데 저는 악플에도 댓글을 달아주는 유일한 강사입니다. 어떤 제자가 이 쌤 짜증나 그럼 댓글을 달아줘요. 짜증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20가지만 되면 인정해 줄게 라든가 이 쌤 못생겼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선생님 얼굴을 가리고 강의를 들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사랑과 관심이어서 그런지 애들이 댓글이 거의 이제 악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미디어 윤리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볼 때 던지면 좋은 질문들이에요. 네. 이런 질문들을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어떤 의도로 전달하는 거지? 이 내용 확인된 거야? 균형 잡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질문을 품으면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주인이 되어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민주 시민성을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손을 잡고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가져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이 되는 교육 방향을 무엇이라고 딱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이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일단 동행하는 형태의 수업이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정답이 뭐냐면 질문이란 말이잖아요. 저는 수업도 질문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미디어 경험과 학생의 미디어 경험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학생들이 미디어 경험을 꺼낼 수 있도록 많이 질문해 주시고 학생끼리 토의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수업 방법의 기본으로 설계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질문 상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영화를 보든 광고를 보든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만든 질문 상자에 질문을 종이를 뽑아요. 그럼 거기에 수십 가지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런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응원할게요. 이제 그 미디어는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강력한 키워드고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 선생님, 부모님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해하시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교육학자인 하그리브스가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 시대의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른들은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고요. 미디어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민주시민, 미디어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뿅!